2023년 10월 12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가 가져온 유학보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아들 민준이의 캐나다 어학연수를 위한 준비였죠. 운송업을 하며 5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은 항상 아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키가 벌써 175cm를 넘어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등에 업혀서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던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큰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학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는데 검진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내 선영이에게 검진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왠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꼭 그 병원에서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유난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방에서 유학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캐나다 현지 정보도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17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아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병원비 걱정이나 검진에 대한 불안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검진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저 건강검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버지였거든요. 2023년 10월 16일 오전 9시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여러 사람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진을 진행하면서 가족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당뇨병, 고혈압, 암 병력 등을 체크하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전병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죠. 의사가 설명하기를 요즘은 자녀의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유전적 질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민준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유전병 검사를 하는 김에 친자 확인도 함께 해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어요. 99.9% 정확도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죠. 친자 확인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권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내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많은 아버지들이 단순한 확인차 이런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마치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검사 방법도 간단해서 구강상 피세포만 채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런 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사가 17년간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온 보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받아보시라고 권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7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워온 아들과의 혈연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받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두 검사 모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강상 피세포 채취는 정말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몇 번 문지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 나는 별다른 걱정 없이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아내의 어색했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 정도로 생각했어요. 설마 그 반응이 17년간 숨겨온 거대한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023년 10월 23일 오후 3시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간호사가 검진센터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센터 상담실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봉투에 담긴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는 먼저 유전병 검사 결과부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유전적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결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불일치, 친생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덜덜 떨리며 결과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재검사를 권했습니다. 간혹 검체 오염이나 실험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의 어색했던 반응, 병원 검진을 꺼려했던 이유, 그리고 17년 전에 어떤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아들을 본 순간의 감동, 작은 손을 내 손가락에 꼭 쥐어주던 따뜻함, 첫걸음마를 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재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뼛속까지 차가운 현실이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17년간 내가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실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병원의 소음들이 모두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재검사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17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차 조수석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그 하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그 종이 한 장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내에게 말을 걸기 전에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7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이 아이가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무슨 검사 결과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고 결과를 확인한 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시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와 결혼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실수였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민준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나와 결혼했지만 17년간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17년간 속아서 살아왔다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들인 모든 비용, 시간, 정성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별도로 잠자리를 가졌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7년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기억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10월 24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민준이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7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이 아이를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빠 안녕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며왔어요. 이 아이에게는 나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17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과 애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던 기억,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일들, 함께 여행을 다녔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면서 이상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리 닮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더 닮아 있었고 나와는 확실히 다른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캐나다 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제 출발할지, 어떤 학교에 갈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아이의 유학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7년간 쌓아온 부자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혈연 관계는 없을지라도 정서적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웃을 때면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경이 쓰였습니다. 밤늦게 민준이가 숙제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모르게 하는 게 나을까요? 민준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17년간 함께 살면서 쌓은 추억과 사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허무함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오전 10시, 강남에 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는데 친자 확인 관련 소송 경험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었어요.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내가 가져간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설명한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혼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효였어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시효는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간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아내가 말한 당시 직장 상사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생부인 소송만 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어요. 만약 이혼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민준이를 위해 써온 돈을 생각하면 허무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민준이가 진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었어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상 당사자인 민준이도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지만 민준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도 문제였어요.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상생활은 평소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특히 민준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법적 절차보다는 가족 관계 회복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서재에서 17년간의 양육비를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가계부와 통장 내역서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확인하는 현실이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매월 지급한 기본 양육비부터 계산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양육비로 사용했습니다. 17년을 곱하면 약 3억 원이 넘었어요. 여기에는 기저귀, 분유,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비 계산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학원비, 과외비를 모두 합하면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과 수학과외를 시켜왔는데 그 비용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잦은 병원비, 예방접종비, 정기건강검진비 등을 계산해보니 약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민준이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수술한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행비와 각종 체험활동비도 상당했어요. 매년 가족여행을 다녔고 민준이의 체험학습이나 캠프 참가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17년간 누적된 금액을 보니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가장 아까운 것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학 교육비였습니다. 민준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 적금과 보험으로 모아둔 돈이 1억 원 가까이 되었어요. 캐나다 유학 비용으로 준비한 별도, 자금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험료도 계산해봤어요. 민준이를 위한 교육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를 17년간 납부한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돈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하니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총 합계를 내보니 약 6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운송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민준이를 위해 투자된 것이었어요. 특히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민준이 교육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상간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아내도 경제적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비 부담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학 등록금이나 캐나다 유학 비용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7년간 속아서 낸 돈도 억울한데 앞으로까지 계속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계산한 금액을 보면서 울분이 치솟았어요. 6억 원이라는 돈이면 내 노후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50살인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2023년 11월 15일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부모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렸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침착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민준이와의 관계 정리였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니지만 17년간 쌓인 정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혈연 관계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그동안 민준이를 위해 모아둔 교육자금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고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경제적 부담은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가족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17년간의 속임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민준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2024년 3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혼도 성립되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5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억눌러왔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등산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17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은 진짜였거든요. 민준이의 첫걸음마, 입학식, 운동회 같은 순간들은 여전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속았지만 그 17년 동안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49살에 알게 된 진실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은 거짓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